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환경 블라인드 스팟 연구원으로 있는 김용표입니다. 제가 이 책에 두 꼭지를 썼는데요. 하나는 미세먼지가 어떻게 사회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사회 재난까지 가게 된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만 효과적인 처방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 미세먼지 사례가 아마도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일종의 사례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최근에 전기 자동차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중앙정부랑 지방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한 거 보니까 별로 좋은 사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훈이 별로 안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글은 뭐였냐면은 지금 기후 위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탄소 중립을 지금 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 탄소 중립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없애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에는 화석연료 안 쓰면 대기오염 없어지겠네. 근데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글을 썼고요. 이 첫 번째 정확한 진단에서 효과적인 처방이 필수라는 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정확한 진단이 뭐냐라는 건데요. 정확한 진단, 예를 들어서 저희 애가 열이 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열이 얼마나 나는지, 그다음 열 때문에 나는 증상이 뭔지가 이제 먼저 현황 파악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왜 열이 나는지, 열이 나는 소위 말하는 기자기적, 그러니까 내가 바이러스 때문에 열이 나는 건지 아니면 어디가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나는 건지, 그런 이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미세먼지 사례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하려면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지 낮은지부터 봐야겠죠. 우리 미세먼지 농도 높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고, 여기가 OECD 평균, 그다음에 우리가 되게 비교하고 싶은 나라들이 독일, 일본, 미국인데 여기보다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 높은 이유를 이제 알아야겠죠. 왜 열이 나는지. 일단은 우리나라 풍상 지역,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오염 물질이 되게 많이 배출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은 그동안에 이제 대기오염 물질 농도가 줄어든 지역을 얘기합니다. 빨간색은 늘어난 지역인데, 이제 베이징, 산동반도, 상하이 이쪽이 다 줄어는 들고 있습니다. 중국도 좀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배출량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고, 이 풍화 지역이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단위 면적당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1로 했을 때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한 단위 면적당 오염 물질 한 2배에서 3배 배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조건이 다 똑같으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물질 농도는 일본이나 독일보다 한 2~3배 높아야죠. 거기다 더해서 이제 중국에서까지 날라오면 이제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거는 바람 부는 중국에서 날라오는 것도 상당히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우리나라 단위 면적당 오염물질 배출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두 가지니까 두 가지를 다 해결을 해야겠죠. 첫 번째는 외교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 풍상 지역인 나라들한테 오염물질 농도를 좀 줄여달라고 이제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안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처럼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낮추려면 단위 면적당 오염물질 배출량을 한 3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본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근데 중국발 스모그라는 말이 이제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2013년부터 미세먼지를 인식하시게 됐을 것 같고요. 거기에 가장 큰 공헌이란 말은 좀 이상하고, 원인을 제공한 게 중국발 스모그입니다. 이게 이술 작가님이 써준 건데, 2012년에 세계 보건기구에서 디젤 입자, 경유자동차 배출먼지가 1급 발암 물질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 대중 전혀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냥 기사에 좀 조금 나고 말았죠. 그 다음에 2013년 가을에 이제 정부에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이제 하고 기준도 설정하고 예보제도 하고 등등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가 했는데 신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게, 이 미세먼지가 중국의 선거 때문이야라는 중국발 스모그란 기사 때문입니다. 이게 언론이 보기에는 소위 말하는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발 스모그라고 이제 기사를 달면 이제 구독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걸 뜨고, 그러니까 이제 검색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순환이 이제 악순환이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발 스모그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원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 원인이 훨씬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 우리나라에서 오는 것 둘 다 중요한데 2013년까지는 뭐였냐면 중국발 스모그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국내 배출원 관리를 더 해야 된다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2013년 초까지의 정부 방침은 우리나라 배출을 먼저 줄이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중국과 협의하자가 됐습니다. 근데 2013년 가을에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강양구 씨가 쓴 책에 있는 걸 그냥 베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벌어보려고 했던 게 우리의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13년에 중국발 스모그라는 게 나오고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국내 배출을 줄이자는 것보다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요. 중국발 스모그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라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이제 된 겁니다. 왜 그러면은 정부가 입장을 바꿨냐면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입니다. 이게 연평균이고 이게 고농도 사례인데 보시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다 기상 기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출을 계속 줄이고는 있었지만 기상이 나빠지면 이제 올라가고 기상이 좋아지면 이제 떨어집니다. 2013년에 증가했어요. 근데 2012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배출을 줄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농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4년에 올라가니까 이제 대중이나 언론에서 물어본 거죠. 우리 배출 줄이고 있다는데 그러면 왜 올라갔어요? 근데 정부에서 전문가들은 다 이게 기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이걸 입증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대기 어려우니까 이제 중국발 스모그란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과학적인 근거는 이겁니다. 아주대 김수태 박사님이 쓴 논문인데 기상 조건을 똑같이 하고 그냥 배출을 줄인 걸 하게 되면 2014년에도 감소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상 조건이 나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올라간 건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발 스모그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에 떨게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뭐를 했느냐? 5대 신문사에서 이 미세먼지 관련 정보원을 이제 얻었는데 이게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님이 쓰신 논문인데요. 5대 신문사에서 정보원이 미세먼지 관련 정보원의 40%가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전문가였죠. 그럼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신문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문은 자극적인 내용을 좋아하거든요. 또 하나는 또 상당수의 전문가가 언론이 원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거를 반대하는 얘기를 못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문가들이 특히 과학기술 쪽의 전문가들이 대중하고 얘기하는 거를 익숙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용어가 다릅니다. 저도 이제 이 미세먼지 때문에 몇 번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아마 정치가들이 얘기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됩니다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뭐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들으시는 분들은 가능성이 높다니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건지 기라는 얘기라는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돈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건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 과학기술 전문가라든지 과학기술 단체가 정부가 하는 말에 반대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나 어려워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학회라든지 협회가 정부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예산을 직접 받을 수도 있고 과제 형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 검열이라고 할까요? 전문가 단체들이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정부 방침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것은 틀렸습니다. 뭐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서 이 전문가들을 정보원으로 인용해서 기사가 나오지만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기사가 잘 안 나온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부, 언론, 전문가 모두가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진단을 내리는데 실패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방이 좀 있다 하고요. 탄소 중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화석연료를 줄이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확 줄어듭니다. 거의 90%까지 줄어들 거예요. 이건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나온 발표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기오염 때문에 초과 사망하는 분들이 거의 한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세계 전체로. 그럼 문제 해결된 거 아니냐? 근데 이건 7월 달에 사이언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학술지인데 표지로 나온 겁니다. 에어 폴루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의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럼 깨끗하고 좋을 텐데 왜 미국에서 나온 과학 잡지에서 에어 폴루션 표지로 해가지고서 아직도 우리는 연구해야 될 게 많고 정책할 게 많다고 할 거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 농도 이게 사망률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토탈이라고 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한 20 정도 되고 이제 미국이 한 8에서 10 정도 되는데 보시면 그래도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세먼지는 농도가 뭐 거의 0까지 가야지가 영향이 없는 거고 쭉 내려가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 반도 안 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일본 같은 데서 계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도심에 디젤 자동차 출입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식의 강력한 정책을 펴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걸 보시죠. 2003년에 서울이 37이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작년에 20이었어요. 그러니까 40% 줄이는데 20년 걸렸습니다. 뉴욕이나 LA, 로스앤젤레스도 초미세먼지 농도 반으로 줄이는데 한 1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0에서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이 오고요. 일본 도쿄나 뉴욕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 8에서 9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데 또한 20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 가이드라인까지는 또한 20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40년이 있어야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로 인한 건강 영향이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대가로 가기 때문에 아직도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더 해야 된다고 이제 사이언스 표지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한 논문이 나왔는데요. 탄소 중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SO2나 그런 농도는 줄어들지만 오존은 계속 증가할 거라는 게 예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기후 변화도 있고 오존을 만드는 물질들인 오염 물질들은 거의 안 변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로운 문제 나옵니다. 처방의 문제입니다. 아까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 효과적인 처방이 나온다고 했는데 정확한 진단은 자연과학과 공학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왜 나는지, 열이 나는 기작은 뭔지 하는 거는 자연과학과 공학 회사들이 초미세먼지가 지금 얼마나 되고 왜 생기는지는 자연과학 공학이지만 처방은 공학과 사회과학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제고 경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거든요. 미세먼지 문제를 줄이는데 석탄화력 발전소를 끌 거냐, 경유자동차를 줄일 거냐, 아니면 여기에 뭐 실내 오염이 중요하니까 실내 오염에 학교에 청정기를 넣어줄 거냐, 그런 자원 배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처방을 하려면 결국에 와서는 이제 사회과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환경 정의라는 게 생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원을 배분할 때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익이 100이 나는데 그걸 100명한테 일씩 골고루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100이라는 이익을 한 명한테 99를 나눠주고 나머지 99명한테 1을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그게 환경 정의의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제 이게 점점 모호해집니다. 실제 정책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일 때 어떤 정책을 쓸 건지, 그리고 아까 기후변화 문제점 탄소 중립을 할 때 어떤 정책을 쓸 건지 할 때 결국에서는 환경 정의까지 고려해야만 된다는 게 문제고, 결국 오존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필 때 어느 지역이 지금 보시면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럼 지역별로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아까 폭염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폭염이 바로 환경 정의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입니다. 폭염이 일어나면 피해받는 분들이 누구냐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은 노인층, 그 다음에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일 약자들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우리나라의 논문은 아직 환경 정의에 대한 논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탄소 중립을 하길 때도. 근데 문제가 앞으로 사회 갈등이 커질 거랍니다. 사회 갈등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환경적인 자원 분배 문제에 있어서 점점 자기 계층, 자기 지역의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합의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